엄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요양원에 가야 해요. 한평생 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엄마를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거실 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저도 가족을 돌봐야 해요.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많이 힘들어해요. 마음속으로는 엄마, 아직은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남편이 떠난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절망에 빠졌지만 아들의 울음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그날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아들을 학교에 보낸 뒤 시장에서 작은 꾸러미를 팔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와 어묵을 팔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차리고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재봉틀을 돌리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제가 직접 만든 교복을 입혀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다. 엄마가 다 해줄게. 아들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크면 꼭 효도할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졸업식 날, 졸업 모자를 쓴 아들의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은 좋은 직장을 구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사소한 일에도 지쳐버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에는 잘 돌봐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지쳐갔다. 결국 아들은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는 요양원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많이 들었다. 소문에 따르면 요양원 환경이 열악하고 직원들이 무례하고 노인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불안과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친구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보러 갔을 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치당했고 방은 깨끗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양원에 가면 그런 대우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른 친구는 요양원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무례하고 심지어 폭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는데 이제 늙고 약해져서 그런 곳에 보내야 한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소문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요양원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고 말해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저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다유를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아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 얼마나 살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요양원에 갈 날이 다가오면서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걱정의 흔적이 남아있어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고 싶었다. 아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며느리는 분명 미안해했다. 그녀가 나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나를 돌보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다. 그저 상황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았다. 머릿속은 엉망이었지만 차분히 하나하나 정리하기로 했다. 먼저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을 정리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사진과 가족의 추억이 담긴 앨범,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 사진들을 작은 상자에 넣으면서 아들과 함께한 추억이 떠올랐다. 아들이 처음 학교에 간 날, 졸업식 날, 결혼식 날의 사진이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보낸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까지 너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힘들겠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지만 아들이 이 글을 읽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준비하면서 며느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미안해했습니다. 너무 미안해, 엄마. 더 잘하고 싶었지만 힘들었어. 요양원에서 너를 더 잘 돌봐줄게.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심정을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와 함께 집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오해와 원망이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을 더 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양원에 가져갈 짐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책과 뜨개질 도구, 몇 가지 옷을 챙겼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뜨개질했던 옷이 생각났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어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이제 손주들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몇 개씩 따로 챙겼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이곳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찼다.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들, 아들이 자라면서 함께 보낸 순간들. 모든 게 나를 울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요양원에 가기로 했다. 아들과 며느리, 주인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랐다. 아들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 아들은 내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라고 말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채에 태웠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추억들이 영화처럼 펼쳐졌고 나는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단조로웠다. 나는 이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점차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잊은 듯해 마음이 무거웠다. 특히나 힘든 하루가 있었다.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 마음이 더 초조했다. 아들이 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소식이 한 번도 없었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 요양원 직원들이 나를 돌봐주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아들의 손길이 그리웠다. 어느 날 같은 요양원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와서 정숙 씨, 왜 당신 아들이 자주 오지 않아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오는 건 좀 지나치잖아요. 라고 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쁠 거야. 일 때문일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것도 그저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법일 뿐이었다. 눈물을 삼키고 혼자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왔는데 지금은 명절 때만 봐요. 믿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 아들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요양원의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제 상태를 걱정하며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계속 네, 괜찮아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 울린 후 음성 메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 아들아. 잘 지내? 최근에 소식을 듣지 못해서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들러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점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상을 반복하면서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노인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리움과 질투심이 밀려왔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들이 자주 비명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끔은 한밤중에 비명소리에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아들이 그들을 달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고통과 혼란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 옆방에 사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방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세상을 혼자 떠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 중 일부는 무례하고 우리를 엄하게 대했고 한 번은 내가 아플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돌아서서 잠깐만요, 지금 바빠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다른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외롭고 슬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나를 눕혔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평야에서 진찰을 받고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일까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을 탓하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큰 행사가 있었다. 다른 노인들은 다 기뻐했지만 나는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몇 번이나 나를 설득했지만 결국 나는 방에 머물렀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요양원 원장이 들어왔다. 정숙 할머니,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은 나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다. 할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울기 시작했다. 아들이 나를 잊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버린 걸까? 원장이 내 손을 잡고 위로했다. 그럴 리가 없다. 당신 아들이 당신을 정말 사랑할 거야. 당신 아들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불안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원장님이 나가신 후 다시 침대에 누워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요양원 생활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에 휩싸였다. 얼마 후 새로운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왔다. 그녀는 매일 밤 비명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혼란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다. 비명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식사 문제와 새로운 환자와의 갈등이었다. 식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었지만 질과 양이 항상 문제였다.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는 식사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졌어요. 아침은 빵, 죽, 차 한 잔으로 이루어진 매우 단조로운 식사였어요. 빵은 항상 딱딱했고 죽 맛은 나빴어요. 간호사에게 불평했더니 맞아요, 요양원 메뉴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은 맛이 없고 영양이 부족한 듯 했어요. 고기나 신선한 야채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가공식품이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음식이 이렇게 나쁘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간호사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예산이 제한적이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음식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건강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체력이 쇠퇴하는 것을 느끼면서 요양원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환자와의 갈등도 큰 스트레스였다. 나는 그 환자가 내 옆방에 배정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바로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겼다. 그는 매일 밤 크게 코를 골았다. 소리가 정말 끔찍했다. 깊은 잠에 들기도 전에 그의 코골이 소리에 깨어났다. 나는 간호사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간호사는 그게 다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라고 말했다. 어느 날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에게 직접 말했다. 야, 밤에 코골이를 줄일 수 있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 그는 사과의 기색 없이 대답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코골이는 건강 문제야. 나는 그의 무관심한 태도에 화가 났다. 그 이후로 그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일이 많았고 신경이 곤두서고 다른 노인들에게 코골이 때문에 낮에 힘들다고 불평했지만 다들 나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자식 자랑도 큰 문제였어요. 매일 자식 자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듣다 보니 지겨워졌어요. 항상 자식들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하곤 했어요. 제 아들은 대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저를 찾아와요. 제 딸은 의사인데 정말 훌륭해요. 자랑을 하면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요양원에 자주 오지 않는 게 슬펐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게 그걸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그에게 그만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자식 자랑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왜 그렇게 예민해? 자식 자랑이 뭐가 문제야? 라고 대답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주 찾아오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자식 자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계속되는 그의 자랑과 코골이가 저를 더 지치게 했어요.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요양원 생활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에게 바쳤는데 왜 그는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요? 제 머리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사 문제와 새로운 환자들과의 갈등은 요양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외로움과 싸우고 스트레스를 견뎌냈습니다. 간호사와 원장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형편없었고 새로운 환자는 계속 자신의 작은 코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점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매일을 견뎌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저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상이 안정감을 줄 것 같았지만 점점 지루하고 답답해졌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가족을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평소 활동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일 수 있었고 다른 시간에는 방에 머물러야 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아침 산책은 더더욱 힘들었다. 요양원 규정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만 산책을 할 수 있었고 간호사나 직원이 동행해야 했다. 혼자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규칙을 따르려고 했지만 점점 답답해졌다. 산책을 통해 얻은 작은 자유와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점점 더 우울해졌다. 이런 제한된 삶은 활동적인 내게 매우 스트레스가 되었다. 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단조롭고 지루했습니다. 육체 노동과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 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누워있자 허리와 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체중이 늘었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다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누워서 TV를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새로운 병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옛날 가족과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 아들이 어렸을 때의 시간, 손주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워했다. 요양원의 차가운 방에서 나는 그리움과 외로움의 눈물을 흘렸다. 요양원 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치매 환자들의 소음, 옆방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직원들의 불친절함, 모든 것이 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저 가족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그리웠다. 나는 아들이 다시 나를 보러 오고 손주들의 밝은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지내는 날이 계속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 때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의 대화는 평소와 달랐고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여보, 요즘 당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요양원에 있는 게 맞나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다. 나도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실 줄 알았지만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내 아이들도 할머니가 그리워요. 손주들도 할머니인 내가 그리워요. 아빠, 괜찮아? 보고 싶어. 아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도 나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아들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엄마는 잘 지내? 요양원에서 잘 지내? 아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은 엄마가 집을 청소하다가 주워온 편지를 보았다. 방으로 가서 편지를 꺼냈다. 사진 앨범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엄마는 늘 밝게 웃고 계셨다. 아들은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처음 발을 내디딘 날을 기억해.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게는 세상이었어.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넘어지거나 다치면 손을 내밀어 주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다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가 담겨 있었다. 아들아,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나는 너의 학비를 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내가 웃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고생이 가치 있는 것 같았다. 내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들은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아들은 점차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 번째 편지에는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비록 내가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하지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나를 찾아와. 내 얼굴만 봐도 힘이 될 거야. 편지를 읽고 아들은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의 어머니는 항상 모든 일에서 그를 지지해 주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통을 무시해왔어.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어. 다음 날 아들은 요양원으로 달려갔어.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집으로 데려다 줄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할게.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들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이렇게 곁에 와주니 참 고맙구나. 그러자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엄마랑 집에서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모든 걸 할 테니 더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함께 집으로 돌아오니 그곳엔 따스함이 가득했다. 그 따스함 덕분에 나는 다시 힘을 얻었다. 아들은 매일 아침 나와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주었다. 손주들도 종종 찾아와 나와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아들도 그런 나를 보며 평안을 얻었다. 이제 아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웃들도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일에만 바빠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곁에 있는 것이 그의 삶에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추억을 쌓아갔다. 손주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들도 아들에게 큰 행복이 되었다. 아들아, 난 이제 정말 행복해. 네가 곁에 있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 말을 들은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희생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이다.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임을 깨달았다. 이제 아들과 나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함께 나눈 시간 속에서 더 큰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서로 곁에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존재라는 진리를 일깨워 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